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는데 아마 올림픽 역사상 가장 시끌벅적하고 논란이 많았던 개막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이나 개막식을 스타디움의 밖으로 옮겨서 샌느강 전체와 도시 전체를 이용했다는 혁신성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비판의 목소리가 더 거셌던 것 같아요.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북한으로 잘못 소개했다든지 올림픽 오륜기를 거꾸로 개항했다, 또 남수단 국가를 잘못 틀었다, 이런 여러 가지 허술한 실수 때문에 많은 문매를 맞기도 했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조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들 때문에 세계의 종교계가 분노하기도 했고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 같은 보수계 성향 정치인들이 파리 개막식을 수치스럽다, 문란하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기도 했던 논란의 개막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인들 스스로는 이 개막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프랑스 언론기관인 웨스트 프랑스에서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프랑스인들의 85%가량이 개막식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고 하고요. 44% 반 이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41%에서 42%는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인터넷에서 보이는 의견처럼 올림픽 개막식이 완전 망작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는 2%에 불과했다고 해요. 물론 프랑스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동네의 몇몇 주교들이 이런 퍼포먼스는 프랑스의 전통 종교 그리고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톨릭 종교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문화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장 중에 한 명인 알렌 핑키에콧이라는 분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외설적이면서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보다도 파격적이지 않은 수능주의적 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었다. 나폴레옹이 말한 것처럼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에 불가능이란 없다. 유머러스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의 85%가 최소한 이 개막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만큼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기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대표 일간지 중에 하나인 르몽드에서는 전 세계 언론들이 이 개막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취합한 기사를 냈는데 특히 미국에서 NBC가 개막식을 보도하는 중에 켈리 클락슨이 셀린 디온이 노래를 부르는 중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송에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을 뿐이다. 미국의 최고 가수가 감동받아서 진행을 못했다라고 약간 자축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치즈, 가장 섬세한 하이 패션, 아름다움의 극치를 달리는 수많은 작품을 만드는 프랑스인은 올림픽의 역사에 유일무이한 개막식을 만들어냈다. 이번 퍼포먼스는 very French, 아주 프렌치하다 라고 평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 잘했다 라는 식의 기사를 냈죠. 르몽드에서는 이 very French라는 단어를 칭찬으로 받아들였지만 저는 이것 자체가 이번 개막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이 very French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too French로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거를 만들었고 왜 그들의 눈에는 이게 신기하고 파격적이고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귀괴하거나 문란해 보이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올림픽의 개막식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 12개의 제목은 전부 다 이때로 끝나는 추상 명사로 이루어져 있고 프랑스 사람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12개는 프랑스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프랑스인들은 원래 시를 쓸 때 알렉상드랑이라고 해서 12개의 음절을 6대 6으로 자르거나 3333으로 자르거나 444로 잘라서 시를 쓰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명사를 제가 약간 비슷한 테마끼리 정리를 해보니까 2424 이렇게 잘라놓은 걸로 보여요. 첫 번째 파트는 앙샹테, 싱코니테. 앙샹테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는 뜻이고 싱코니테는 동시성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의 기초 사상이죠. 리베르테, 이갈리테, 프라터니테, 소로리테. 자유평등 박애, 근데 박애를 형제, 자매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포티비테, 페스티비테, 스포츠 정신과 축제 정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네 번째는 옵스큐리테, 솔리다리테, 솔레니테, 이터니테. 어두움, 연대, 진중함, 그리고 영원. 이렇게 올림픽의 정신이 인류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그려서 2424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앙샹테는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로 nice to meet you 하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소개해주면은 앙샹테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판타지를 가지게 되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성화를 들고 달리는 장면을 봤을 때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게임 회사인 유비소프트에서 만든 어세신스 크리드 유니티에 나오는 캐릭터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세신스 크리드 게임 중에서 이 에피소드가 특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어세신스 크리드의 캐릭터의 몸 동작이 파쿠라고 하는 프랑스 스트리트 스포츠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리로 배경으로 했을 때 딱 맞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에피소드이기도 하죠. 물랑 루지 댄서들이 칸칸춤을 추고 있는 장면인데 투어리스트 아트,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파리에 입문하기도 한다. 그래서 양샹태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파리에 대해서 판타지를 가지고 와보고 싶어 하게 되는지를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한 판타지를 가지고 파리에 온 사람들이 파리에 와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 동시성, 쌍코니테. 즉 과거와 현재가 교묘한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는 공간을 만나게 된다. 이 쌍코니테의 첫 번째 장면에서는 노틀담 대성당을 복원하고 있는 인부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노틀담 대성당이라는 중세기부터 파리를 굳건하게 짓고 있는 이 성당도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견뎌내며 재해석되고 재건된 건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예술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오페라 그리고 발레, 옛날 왕정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술이고 프랑스 제국주의 시대에 파리라는 제국의 수도의 예술을 상징하기도 했는데, 이 예술을 지금은 대표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세네갈에서 조상이 넘어온 기욤 디옵이라는 흑인 댄서가 그 예술을 대표하고 있는 것도 파리가 과거에 안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추구하는 나라다라는 상징으로서 연출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샤를 대제의 후예인 샤를 2세가 800년대에 만든 프랑스 화폐공사 모네드 파리에서 오늘날의 프랑스 금은 동메달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2024년 올림픽과 800년의 프랑크족들의 역사와도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파리에 오면 느끼는 매력이 과거를 백드랍으로 하고 있지만 그 과거의 백드랍 안에서 굉장히 많은 컨템포러리 예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는다. 그래서 1, 2를 합치면 프랑스에 대한 막연한 판타지가 프랑스의 진짜 매력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인트로 연출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유는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선도한 정치적 자유, 그리고 프랑스 문학과 예술이 선도한 성적 자유, 이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내러티브가 이어지는데, 사실 많은 나라에서는 이 정치적 자유,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주혁명 같은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는 좀 먼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성적 자유가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자유가 없이는 성적 자유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굉장히 깊이 가지고 있고,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독특한 프랑스의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역시나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이 두 개의 자유를 대조시킨 점이 흥미로웠어요. 정치적 자유를 표현한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좀 기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장면이고, 제가 볼 때는 파리 사람들이 파리의 예술, 인문, 역사, 사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 거라고 전제하고 만들었던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장면이 연출된 건물이 콩시에제리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의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콩시에제리는 옛날부터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프랑스의 왕실의 권한이 중앙집권제로 완성되기 시작한 시절인 발루아 왕가 때 왕권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고등법원과 그리고 왕명을 어긴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있던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오히려 프랑스 혁명 때 굉장히 중요한 다른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되는데, 나중에 혁명 중에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잠시 수감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명에 반항하는 사람을 수감하던 공간에서 민중의 뜻으로 권력자를 수감하는 공간으로 바뀐 곳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죠. 여기서 이제 종교적 자유를 상징하는 장면과 성적 자유를 상징하는 장면의 링크가 두 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 앙뚜아넷이 부르는 노래 사이라라는 혁명가, 이 노래의 가사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올라가려는 자 우리는 끌어내리리라, 주저앉은 자 우리는 그를 끌어올리리라, 진짜 성창식은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그럼 종교의 광기는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귀족의 피로 땅을 씻는 그런 성찬식을 얘기하는 굉장히 과격한 노래고, 그러면 종교의 광기가 사라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프랑스는
옛날부터 신성 절대 왕권을 표방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왕이 종교와 결탁해서 권력을 유지하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은 종교의 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었고, 왕의 반항을 하려고 그러면 가톨릭 종교에 동시에 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프랑스가 그래도 중도주의적인 혁명을 할 때는 가사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런 후에 프랑스인들은 다시 배우리라 법에 순종하는 법을. 즉, 법이 지금은 귀족들만을 위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찬식을 해야 되지만, 종교의 광기가 사라지고 왕정의 광기가 사라진 다음에 다시 우리는 법에 순응하는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끔찍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싸이하 싸이하 싸이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지만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 가사도 점점 과격해지고, 마리 앙뚜아넷이 자기 머리를 들고 부르는 노래는 과격한 버전의 노래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귀족들을 가로등에 매달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는 귀족들의 목을 맬 거야. 마리 앙뚜아넷이 옛날 왕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자기 머리를 들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것을 한때는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고 종교계에서 욕했던 메탈이라는 장르로 반주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귀족의 사회가 민중의 사회로 뒤바뀐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민주라는 혜택이 어디서 시작했냐, 여기서 시작했어 라고 파리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주의의 태동이라고 느끼는 자부심을 표현하려고 한 장면 같아요.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대 때 계급주의가 창조주가 인간한테 준 본능과 반대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이었어요. 부모도 왕도 사랑을 막지 못하고, 사랑에는 계급도 없고 인종도 없잖아요. 프랑스에서 흔히 l'amour connaît ni roi ni loi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법도 모르고 왕도 모른다. 사랑을 자유의 가장 큰 상징으로 봤고, 이런 사조가 프랑스의 혁명 동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낭만주의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조금 더 클래식한 음악이 나오죠. 한 오페라 가수가 비제 카르멘의 사랑은 반항하는 새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은 반항하는 새라서 누구도 길들이지 못한다네. 사랑이 거절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무리 불러도 쓸데없다네. 기도도 협박도 듣지 않는다네. 특히 루이 14세, 15세 이 왕정주의 시대 때는 리베티나주라고 불렀었죠. 도덕적 해이함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로움을 증명한다라는 어떤 예술적 사조인데, 그 리베티나주의 문학이 바로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베네프, 옛날에 리슐리웨 도서관이라고 부르던 공간으로 장면 이동을 하죠. 거기서 아마 여러 나라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인종의 젊은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데, 서로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눈으로 약간 유혹의 사인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의 가장 혁신적이고 논란의 대상이었던 리베탕 중에 한 명인 몰리에르의 위대한 연인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쇼데로 드 라클로라는 작가가 쓴 위험한 관계, 피에르 드 마리보의 사랑의 승리, 1732년 작품입니다. 현대 작품들도 있는데, 순수한 욕망, 육신 속의 악마, 섹스와 거짓, 이런 프랑스 문학이나 프랑스어로 된 문학을 읽으면서, 아, 내가 너무 꽉 막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내 사랑을 오히려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자유의 춤을 추면서 도서관을 뛰어다니다가, 인종도 출신도 달라 보이는 세 젊은이들이 한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프랑스의 세 가지 이념 중에 자유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평등, 이갈리테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말리계 여성이 파리의 가장 전통적인 두 개의 예술기관인 루브르 박물관과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사이에 있는 다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프랑스의 제국시대의 유니폼을 입은 의장대 군인들이 동참하고 응원해주는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근데 이 장면 속에는 약간 프랑스인들이 봤을 때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숨겨져 있는데,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만든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준어법을 제정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 아야 나카무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 있는 장소가 그 표준어법을 제정하는 단체인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프랑스 문예요원이 만나는 건물이에요. 표준어의 가디언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앞에서 말리의 후예인 사람이 이민자 출신으로 파리의 근교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슬랭과 방언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갈리테, 평등이라는 표어 속에다 넣는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옛날에는
아카데미 프랑세스라는 기관에서 이게 옳은 프랑스어야 하고 쫙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프랑스어를 하면은 쟤는 야만인이다, 이런 식으로 문명의 서열을 만들던 게 프랑스 문화였다면, 지금은 그 식민지 출신의 후예가 파리에 와서 브로큰 프렌치로 예술을 한다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언어, 그것도 하나의 예술로 포용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부분도 약간 굉장히 프렌치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바게라고 그러면은 그 단어 자체에 성별이 없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는 성별이 굉장히 문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다 보니까 현대 남녀평등 시대가 되면서 이 문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바게가 리베르테, 이갈리테, 프라터니테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라터니테라는 단어가 남자 형제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프라터니테, 형제, 그리고 그 뒤에 소로리테, 자매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형제와 자매가 둘 다 있어서 바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소로리테는 전 세계 여성들한테 귀감이 됐던 선진적인 프랑스 여성들의 조각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포티비테는 뭐 연출이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에 떠다니고 있는 어떤 브레이크 댄스, 댄스 플로어 같은 곳에서 등에 숫자가 적혀 있는 여러 브레이크 댄서들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사실 이 의상들은 16세기부터 지금까지의 프랑스 스포츠맨들의 운동복들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숫자 16이라고 써 있는 거는 16세기 프랑스 사람들이 테니스를 칠 때 입던 의상이고, 18이라고 써 있는 거는 18세기 프랑스 사람들이 뭐 승마를 할 때 입던 의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늘날의 액티브한 젊은 파리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가봅시다. 페스티비테, 파티. 이 파트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하게 다가왔었죠. 특히 종교가 있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그랬을 것이고, 일부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이 장면을 사람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장면이 연출되는 중간에 광고가 나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장면을 실제로 연출한 파리 문학의 엘리트들의 시점에서 본다면 파격적인 게 아니라 정말 키치할 정도로 뻔한 연출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일단 아까 자유평등 바게 파트에서 프랑스가 특히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즉 혁명을 통해서 세상에게 어떤 이념을 전파했는지를 보여줬다면, 19세기에 프랑스는 이미 신분사회가 파괴된 나라였고 질서가 좀 루즈한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자기네 나라에서 반역자로 찍힌 사람, 불황아, 집시 같은 자기 나라를 만들지 못한 소수 민족들, 성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파리로 와글와글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파리의 판자촌인 몽마르트라든지 아니면 술집 동네인 몽팔나스, 카페 동네인 상-저르맹-데-프레, 이런 데에서 굉장히 혼잡한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런 문화를 프랑스 사람들은 보헤미안이라는 단어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파리의 이런 보헤미안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파리를 찾고 또 파리를 동경하기도 하죠. 미드나잇 인 페리스에 나온 주인공도 1920년대 미국의 스캇 피츠제럴드나 해밍웨이 같은 문인들이 경직된 미국 사회를 벗어나서 이 자유로운 프랑스의 보헤미안을 즐기기 위해서 넘어와 있던 시대를 향수하면서 파리를 찾는 캐릭터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미권에서 물랑 루즈 같은 쇼가 유행을 했을 때도 세상에 온갖 특이한 사람들이 다 와 있는 파리를 동경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파리를 그냥 사람들의 판타지대로 연출한 게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드래퀸들이 패션쇼를 하고 있는 장면은 뮤지컬 렌트에서 여러 성소수자들과 소수 인종들로 이루어진 뉴욕의 보헤미안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패션쇼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패션쇼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보헤미안 정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중간에 계속 Beer and Wine 이라고 외치거든요. 즉 약간의 취기가 있는 그 상태의 마인드로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경직된 사회 조직에 휘말려가는 거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프랑스인들에게도 와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보헤미안이 꼽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농담 진담밤으로 프랑스 와인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미국 작가 해밍웨이가 파리에 대해서 쓴 책의 제목이 Movable Feast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축제.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이거를 인용해서 파리 est un fête mobile, 파리는 움직이는 축제다라고 흔히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축제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프랑스의 와인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짝지어서 자주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뭐에 자주 비유를 하냐면 고대 그리스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와인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축제인 바카날이라는 축제가 있었고, 바카날이라는 축제에서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와인에 취해서 혼은 남교를 벌이면서 계급과 남녀 간의 벽을 깨는, 지금 기준으로 보는 난잡한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카날의 전통을 프랑스가 와인이라는 것을 숭상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파리에서 부활시킬 수 있었고, 고대 그리스의 이런 바카날 축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올림픽 제전,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다 같이 옷을 벗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나체로 몸을 섞는, 육체를 긍정하는, 중세기에는 용납 불가능한 이런 제전을 부활시킬 수 있었던 것도 프랑스와 고대 그리스의 공통점 때문이다라고 보는 해석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디오니소스가 끝에 가가지고 이 파티의 중심에 앉는 걸로 묘사를 했죠. 그렇다면은 왜 이런 프랑스의 축제 분위기가 세계인들한테 중요한 가치관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4개 챕터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음 챕터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깔립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전쟁과 기아, 난민 이런 걸 연상시키는 여러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챕터 이름이 뜨죠. obscurité, 어두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프랑스 역사 속에는 흔히 혁명 전에 봉건 질서를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혁명 사상을 주도했던 루소나 볼테어 같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프랑스 사람들은 이들을 빛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이 맞서 싸웠던 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권력에 대한 숭상을 옵스큐란티즘, 즉 어둠 숭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옵스큐란티즘의 중심에는 페나티시즘이 있는데, 이 단어의 앞부분인 팬이 팬클럽 할 때 그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 이런 것들을 파나티시즘이라고 부르고, 특히 종교적인 극단주의를 얘기하기도 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특히 프랑스에서 종교적 극단주의, 내셔널리즘, 이런 무조건적인 소속감과 집단적으로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숭배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보고 이 연출자들은 프랑스가 한번 종교와 권력이 하나가 돼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던 것에 맞서서 사랑과 와인과 축제로 대항했던 역사가 있어. 그거를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걸로 제도화 시켜놨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전쟁과 내셔널리즘과 종교적 극단주의에 한 번 더 맞설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스큐리티의 바로 다음 챕터 이름이 솔리다리테죠. 솔리다리테는 같이 하다, 함께하다, 함께 맞서 싸우다, 이런 뜻을 가진 프랑스어 단어고, 특히 억압의 세력에 맞서서 일반 사람들끼리 서로 어깨를 맞댈 때 원에 솔리데요, 이런 식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굉장히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서 이 솔리다리티 챕터에서 이제 쿠베르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메모리빌리아가 나오거든요. 쿠베르탕이 전 세계 사람들이 뭉쳐서 옛날 고대 그리스의 축제 정신을 부활시켰을 때, 쿠베르탕의 시대도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즘이 부활하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흘러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옵스큐런티즘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 메시지가 얼마나 지금도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이제 엔딩으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성화에 담아서 그 다음 챕터의 이름 솔레니테, 경건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쿠베르탕의 이상을 봉화로 어두운 강을 건너서 전달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루브르 박물관 앞에 가서 빛의 시대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열기구, 몽골피의 형제가 만든 열기구에 봉화를 하면 이 열기구가 떠올라서 루브르 박물관을 비추면서 이테어니테, 영원함이라는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떠요. 이 파트는 프랑스 시인 보들레어가 레파, 등대라는 시에서 루브르에 있는 여러 작품을 하나씩 묘사하면서 고대 그리스인이 만들었건 이집트 사람이 만들었건 중세기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 것은 인간의 영원성과 보편성 때문이고, 우리가 인간의 영원성과 보편성을 기리는 불빛을 올림픽을 통해서 올렸을 때 옵스큐란티즘과 싸워서 이기면서 앞에서 봤던 사랑과 페스티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엄한 서사를 파리라는 시 전체를 캔버스로 해서 마치 하나의 논문처럼 써내려간 굉장히 독특한 개막식이라고 저는 풀이했습니다.
그럼 이런 장대한, 어떻게 보면 시대에 잘 맞을 수도 있는 메시지를 가진 올림픽 개막식이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논란이 대상이 되고 어떤 부분에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몇 명의 프랑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한 3가지 의견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 의견하고는 좀 사뭇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리 엘리트들이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끼리 좋아하는 개막식이었다. 제가 파리에서 몇 년 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내용이 없다면 저도 이 개막식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좀 의아해요. 굉장히 막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오페라가 나오다 락이 나오다, 갑자기 브레이크 댄스를 치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게 뻔한데, 파리 엘리트들은 너무나 자기네 세상에 빠져서 자기네들이 이런 문학과 사상을 매일같이 읽고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이거를 연출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착각을 했고, 마치 프랑스에서 엘리트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디너 파티를 하면서 상대편은 관심 없는 철학적 인용문을 가지고 3시간 동안 혼자 떠드는 모습을 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두 번째 비판은 오히려 보수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것이 연출이 보수적이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메시지가 너무 보수적이다. 프랑스가 가장 그 국뽕에 차 있던 1920년대, 30년대에 이런 내러티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 프랑스가 원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파했어. 연애의 자유? 전 세계 다 정략 결혼하고 있었는데 연애도 우리가 발명한 거야. 종교와 이념으로 세상이 물들어 있었을 때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걸 말한 이후부터야.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좋은 사상과 이념은 전부 다 프랑스에서 시작했다라는 내러티브를 2014년에 먹힐 거라고 생각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표현했던 반응은 이거 투머치였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원래 프렌치 식의 나라고, 프랑스 예술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숲틸리테, 겉으로 잘 안 보이게 한다 메시지가 인데, 이 프렌치 식과 숲틸리테는 어디로 가고 임을 만들려고 일부러 SNS를 의식하고 만든 것 같은 키치한 쇼만 남았냐 라는 비판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세계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했던 것은 남의 신경을 안 쓰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면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고 사람들이 따라했던 거지, 연단 앞에 서가지고 우리 프랑스는 이런 거를 상징해요, 사람들 따라하세요 라고 말을 안 하는 것이 프랑스의 매력인데, 그렇게 연단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파리스럽지 않았다, 촌스러웠다 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평을 해보자면 저는 파리가 파리했네 라는 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 세대까지만 해도, 특히 막 제국주의에서 독립해서 처음으로 공화정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많았을 시기에만 해도 많은 나라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전 세계 첫 번째 공화정이었던 프랑스의 사상과 문학을 엄청 읽었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의 본문 내용, 뭐 알베르 까뮈나 루소의 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나라의 대학생들이 알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프랑스 예술가들이나 연출가들이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작품을 만들어도 세계의 최소한 대학가에 있는 청년들은 이거를 이해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세계의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여러 가지 알고 있고, 또 과거보다는 미래에 관심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프랑스 문학이나 예술 인문을 알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프랑스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를 연출할 때 이 사람들이 몰리에르는 알겠지, 콩시아주레는 알겠지, 마리 앙뚜아네트의 백스토리는 알겠지, 이렇게 연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벗어나야 될 트랩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디오니소스 역할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배우 필립 카트리니는 논란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재밌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대답을 해서 더 논란이 커졌는데요. 프랑스 아방가르드 사조에서는 굉장히 맞는 말이죠. 프랑스 아방가르드 사조의 기본 철학은 제가 전에 서지 강스브루에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프로보케시옹입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자. 불편하면 내가 왜 불편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일부 사람들은 지금 프랑스와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동유럽의 군사주의적 지도자들, 푸틴의 러시아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 프랑스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절대 권력과 국가에서 도덕을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억압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한 수 보여줬다, 그들의 따귀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프랑스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2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 올림픽 정신을 개막식 마지막 부분에 묘사했던 것, 어둠에 맞서서 인류가 하나 돼서 인류의 보편성에 대한 불을 밝힌다는 메시지와
우리 따귀를 때렸다라는 정서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자유라는 것이 무조건 좋지는 않다라는 사상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런 파리의 독특한 데케당스 문학을 보여준 것이 과연 내가 선입견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깨어내야겠네 라는 효과를 사람들한테 가져다 줄지, 아니면 듣던 대로 서구는 타락했네, 정말 자유는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 이것도 약간 의문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프랑스는 제가 있을 때도 교육을 할 때 글을 쓰거나 뭘 하던 사람들한테 논란거리와 생각거리를 주는 것이 최고의 작품이다 또는 최고의 글이나 의견이다 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개막식도 연출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